모든 조건들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큰 장이 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금들이 조금씩 이탈을 하고 있어요. 탈달러, 게다가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도 계속 내려갔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 게다가 또 해외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욱더 들어올 예정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 함께하도록 할게요. 전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제목 보고 환율 얘기도 환율 얘기인데 그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시장 가운데서 코스피가 네. 진짜예요? 예. 하반기 코스피 최고 수익률을 기록할 거다. 뭐 이 최고의 기준이 뭐예요? 뭐 이때까지 역대 그 최고치를 경신할 수도 있다. 일단 3천은 기본적으로 예, 네, 굉장히 하반기에 불리시하게 넘고. 보고 있다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조건들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큰 장이 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미국에서 자금들이 조금씩 이탈을 하고 있어요. 탈달러, 게다가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도 계속 내려갔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 게다가 또 해외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욱더 들어올 예정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진다. 탈미국, 환율 하락, 저금리, 자금 유입. 시장이 좋으려면은 이런 것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융합이 되고 그게 이제 탁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올 하반기에 국내 시장의 움직임이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5월부터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달 사이에 한 2조 넘게 샀다라고 하는데 또 대선 이후에 더 많이 외국인들이 사는 건 이게 탈달러 추세 때문인지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정치적인 불안감이 많이 해소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잖아요. 환율에 있어서 한국 디스카운트 같은 그러한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이 거의 다 해소되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선 프레젠테이션 한번 볼까요? 자료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지금 그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외국인들이 크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매일 약 1조 원씩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조씩이요. 예. 그렇게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15년 내 가장 크게 지금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히 대통령 선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많은 이유들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이 되셨어도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은 정치적인 언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투자자 보호라든가 주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본시장에 대한 그러한 어떤 기대감이 더 외국인들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불확실성도 없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또 모여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네. 사실상 지금 그 미국의 탈달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지금 신용등급 이 하락했잖아요. 무디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신용등급을 이제 트리플 A에서 한 단계 강등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무디스를 많이 욕했는데 베센트 장관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무디스는 가장 미국적인 신용 평가사고 가장 세계에서 최대 평가사입니다. 네. 시장 점유율이 40% 가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비교해 보면은 S&P 같은 경우는 2011년에 강등을 했어요. 네. 굉장히 오래전에 했는데 십몇 년 동안 아직 그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디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조금씩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S&P와 피치, S&P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오래전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기 때문에 다시 전망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등급의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주시해야 되고요. 그래서 탈달러 때문인가 이게 일정 부분 대부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도 했고 우선 지금 미국의 경기 변동 사이클에 미국이 들어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뭐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하지만 하반기에 조금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자 뭐 하반기에 3번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했어요, 연준이. 그렇지만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상반기 아직까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지만 어차피 지금 관세는 마지막 미국에 대한 신뢰 하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것이다. 게다가 약달러와 금리 인하 이 두 가지는 투자자 이탈의 주요 원인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른 여타 국가들의 더 좋은 그러한 투자 모멘텀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은 예스입니다. 탈달러의 기조 가운데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뭐 그럼요. 1조씩 사고는 있지만 예. 더 살 여력이 사실 많고. 예, 앞으로 이제 천천히 시간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여지가 많고요. 네. 한국 주식들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여전히 저평가돼 있죠. 굉장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 자산은 원칙적으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좋은 자산, 나쁜 자산이 정해진 게 아니라 가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치보다 내재 가치보다 현재 가격이 낮게 형성이 돼 있는 것은 투자하기 좋은 자산이에요. 네. 반대로 오버밸류 돼 있는 자산은 투자하기 나쁜 자산이죠. 그런 비해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코스피에 대해서 이제 코스피는 투자 안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평가돼 있을 때는 투자하기 좋을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코스피 뭐 투자하라고 항상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건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수익률보다 한국 주식에 대한 상대적인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연초부터 시작해서 서학개미 분들한테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뭐 조언을 많이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특히 환율에 있어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추세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하락할 그 폭이 되게 넓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기초 자산인 미국 주식,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뭐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해서 20% 정도의 수익률을 얻는다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20%를 얻는다 해도 10% 이상의 이런 환율에서의 손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도 이제 환율이 벌써 뭐 10% 이상 내려간 것으로 보이지만 더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다면 이제 미국 주식이 뭐 하락한다 계속 하락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AI나 미국의 기술주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올해 내년 초까지는 특히나 한국에 큰 장이 설 수 있는 이런 모멘텀, 그 다음에 분위기, 그다음 시장의 돈.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이 왜 올라갔느냐. 계속 올라가니까 게다가 금리가 높고요. 달러 때문에
투자 기초 자산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을 수가 있지만 환차익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게다가 기축 통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금이 몰렸어요. 자금이 몰리고 돈이 있는데 성장이 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돈이 모이게 되면 성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코스피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브로커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그 어떠한 추세적인 전환에 대해서 항상 금융시장은 추세적인 전환을 잘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오픈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으로서의 그런 탈미국 자금의 글로벌 자금의 일부 회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에도 미국 쪽에서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 그 자금들이 뭐 유럽이나 신흥시장, 특히 아시아권 내에서 다양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에 좀 안 좋았던 정치적으로 좀 변동성이 많았던 시국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갔지 들어올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이제 앞으로 또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소액주주, 소수주주 보호라든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많이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외국 투자자들의 그 기대가 굉장히 커요. 특히나 제가 아는 몇몇 그 행동주의 펀드들도 더욱 투자를 늘리는 것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그러한 모멘텀을 일으켜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시작됐었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됐었던 다양한 일들이 이제 더 정부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드라이브가 걸린다면 외국계 자금들이 유입될 만한 그런 딱 환경이 국내 증시에는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론 여전히 저평가라고는 하지만 2,000포인트대 초중반에서 지금 이제 2,800까지 되게 빠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종목들도 보면 올라간 종목들 보면 너무 가팔라서 이거 투자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다 차치하고라도 외국계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만 봐도 국내 시장에서는 투자의 답이 보일 거다.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내년 초까지는 좋은 장이 설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일단 그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 앞으로 한국 쪽으로 많이 흐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그다음에 성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그 뭐 HL 그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라 그룹이었죠 예전에. 여기 이제 그 건설 업체거든요. 여기 이제 트리플 B 등급 정도가 되는데 국내 등급으로 사실상 트리플 B 등급이면은요. 투자 등급에서 좀 내려와 있는 등급이라고 볼 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회사채 뭐 사전 뭐 그 태핑에서 3배 이상의 청약 자금이 이렇게 몰리는 3배나요? 3배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시중에 돈은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이것이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어렵느냐. 돈이 갈 데를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외로 나갔고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돈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투자할 때를 못 찾아서 그렇지 돈이 굉장히 유동성이 많아요. 아까 지금 좀 전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국채 회사채 신용등급 대비 수익률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국채 같은 경우에는 독일보다도 일정 부분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은 국채 발행량도 적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돈에 비해서 유동성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공급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스매치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지금은 재정 정책을 갖다가 운영하는 것이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따가 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좋겠지만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한테 주는 그런 시사점도 있어요. 뭘 대비해야 될지, 우리는 뭘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빠르게 또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2%대로 또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빨리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두 번째 이제 질문인데 올려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한미 금리 역전폭이 기준금리 역전폭이 이제 2% 역대 최대치죠. 네. 이렇게 벌어졌는데 하반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좁혀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관심사예요. 이것은 누구도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파월 의장조차도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랬다 저랬다 확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경기 사이클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관세 정책 게다가 지금의 미국의 부채 수준이 어마어마하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의 굉장히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비논리적일 정도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라든가 아니면 무역적인 이러한 압박 게다가 뭐 그 환율에 대한 압박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전부 다 미국의 부채와 막대한 이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미국은 초이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안 그럼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과의 어떻게 보면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밀려서 떠밀려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정말 싫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하반기에 미국의 경기와 이런 부채 상황을 생각했을 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아마 미국의 의원들은 금리 인하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지금도 부채 협상이 타결이 되지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채 협상이 계속해서 질질 끌려가고 게다가 미국의 그 재정 부채 상황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두 가지 양상이 있잖아요. 뭐냐 하나는 실업률이라든가 고용이 악화돼서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지속되는 이러한 두 가지가 있게 되면은 그 중에서 더 물가 두 개의 목표 중에서 더 먼 것을 잡겠다. 우선 부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파월 의장이 결국에는 물가를 버리고 뭐 경기를 택할 수밖에 없는 금리 인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으로서는 두 개를 다 공정하게 보겠다 하지만 마음에서는 벌써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생각을 언제 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네, 솔직하게는. 네.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뭐 몇 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계란값으로 나왔죠. 계란값이 뭐 2배가 올랐다. 네. 최근에 계란이 없더라고요 마트에 저희 앞에 가 보니까. 그래요? 계란이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올라서 그런가요? 뭐 다들 미리 사가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없을 때 갔을지 좀 늦게 모르겠지만 가셨나 봅니다. 일본에서는 쌀값 폭등 이런 것들이 난리 나죠. 예, 쌀값 폭등 뭐 관광객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니죠. 예. 게다가 뭐 1년 뭐 흉년이 들어서 그렇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재배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뒤에 보시겠지만 물가 상승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물가 상승이 우리나라에도 올 텐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양적 완화 안 하지 않았느냐 상관없습니다. 물이 있잖아요. 물이 홍수가 한번 나면 여기가 홍수의 발원지지만 저기도 물이 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굉장히 우스갯소리지만 여담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그 어떤 회사에 미국계 회사인데 네. 여기서 이제 그 한국의 직원을 채용하려고 생각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근데 한국의 직원을 채용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물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뽑는데 미국의 그 임금 수준으로 얘기를 해서 이메일을 떡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용 담당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을 빨리 포스팅했더니 지원자가 엄청 몰렸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계속해서 한국의 임금도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모든 국가들한테 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물가 상승의 예외는 아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하반기에는 사실상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 물론 테일 리스크지만 이런 것들이 우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럴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지속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반기에. 그렇지만 이것은 조금 제어될 수 있다. 속도가 이렇게 봅니다. 빨리 다음 갈까요? 네, 요 내용을 근데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환율이 달러 단위 기준으로 계속 요거는 이제 이 떨어질까? 그래프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시청자들이 네. 그래프만 후에 한번 보시고 띄워주시면 요거 이제 표가 있어요. 네네. 외국인 투자자들과 이제 그 환율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제 요걸 이제 제 책에서 갖고 왔는데 제가 요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제가 저작권은 제 거지만 이제 판권은 제게 있지 않고 네. 출판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넣었는데 이것을 보시면 아마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걸로 할 겁니다. 네, 지금 네. 8%가 지금 절상됐어요. 네. 지금 4월 달, 5월 달, 6월 달 두 달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입니다. 얼마나 앞으로 더 떨어지게 될지 뭐 기간도 궁금하고 그래서 저점이 어디까지 내려가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저기 제가 표에 넣어놨어요. 네. 예. 올 4분기에는 저점이 1,260원까지 한 평균은 한 300원 정도.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이 말은 뭐냐면 내년 초반에는 1,200원대 후반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지속적으로 환율 하락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거는 뭐 저희가 그 계속해서 누누이 상반기에서도 이제 경기의 그 방향 그리고 금리의 방향 게다가 환율의 방향에서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는 경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릴게요. 하지만 수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지금 얘기를 드리고요. 그때 얘기를 드렸다시피 내려갈 때는 빠르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게다가 현재는 주식에 이것이 붙었습니다. 자금이.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그러한 변동성은 지금 자금, 기초자산에 붙었기 때문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뭐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 이제서 얘기를 했지만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 투자자가 환율에 민감하지만 2번에 제가 써놨죠. 외국인 거래는 환율의 변동성 심화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 매매 상승기와 하락기에 특정 방향으로 쏠림 현상을 키우는 게 이 외국인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원화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환율이 이렇게 내려갈 때는 더 빨리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고요. 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속도는 제어될지 모르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이런 추세는 뭐 장기적으로는 갖고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2번이 꽤 중요해요 여기서. 2번 예, 여기서 2번이 달러 보시면 환율 추가 하락을 위한 왜냐하면은 조건들 지금 6가지. 예, 지금 질문이 환율 하락세 지속할까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까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하락이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러한 대여섯 가지죠. 예. 그래서 역전폭이 축소돼야 되는 거고 한미 기준금리. 그러려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중 관세 문제가 예를 들면 해결의 실마리가 빨리 보여야 되는 거고 코스피 주식이 빠르게 반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해외 이출 자금이 일정 부분 회귀할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이 생겨야 되고 예상보다 큰 추경이 일어나면은 더 좋다 이런 거죠. 이 6가지가 근데 대부분 약간 현실 가능성이 있고 이미 발생하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렇죠. 추가 하락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들이 지금 앞으로 더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잖아요. 네. 굉장히 간단해요. 이 그 환율 문제, 그 다음에 금리 문제, 그 금융이라는 거는요, 이제 사회과학의 일부입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도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이라는 거 사회생활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인간이 대면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그러면은 뭐 얼마나 5번이죠. 불장이 될까요? 그죠. 3,500 이상 돌파를 할 거다. 그러니까 내년 초반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개별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하고 지금 보시면은 한 15% 정도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금의 유입이 꽤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요. 지금도 보면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연말 그다음 내년 초까지 100조, 150조 이상의 그러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10% 정도는 추가적으로 코스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왼쪽이 2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코스피 상승장이 계속 갈까? 이것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예스 그렇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주변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이다. 지금 코로나19에 지금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으로 올 수 있는 건 뭐냐? 외국인 및 탈달러 자금 유입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탈달러가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달러의 약세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달러 약세가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게다가 그 달러 원 환율은 생각보다 지금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통화보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정부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주시장 투명성, 그다음에 소액 주주권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게다가 환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달러 가치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도 굉장히 큽니다. 다음 마지막 그 6번 질문이요. 물가입니다. 네. 물가를 놔두지 않고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한국의 물가. 예, 한국의 물가, 미국의 물가, 일본의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한국의 물가 지금 계란값 나왔잖아요. 6번 페이지 보겠습니다. 6번 페이지가 아니고 네. Q6 페이지. 예, 6번 갈까요? 네. 이제 물가를 마지막에 볼 텐데요. 지금 이제 일본의 쌀값은 기우다. 한국은 이제 이 정도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 아닙니다. 걱정해야 돼요. 우리도 물가를 네. 분명히 걱정하죠. 제가 그 실물 자산이 오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예, 실물 자산 오를 겁니다. 주가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부동산도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뭐 특정 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프라임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요. 게다가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대부분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일단은 그 뭐 스테이블 코인은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코인이 다 오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이번에 정치에서도 여러 가지 뭐 나왔는 USDT, USDC,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 환율을 도입한 고정 환율 제도를 도입한 암호화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그다음에 가상화폐 교환 비율을 정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러한 물가가 향후에 우리나라가 많이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주식도 올라가는. 왜냐하면 물가의 영향을 받거든요. 주식도. 다 올라가는 거네요. 그러면. 예, 왜냐하면 가격이요 지금 다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 대비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실 지금 이제 우리 변조부님께서는 환율 관련한 통일이시기 때문에 관련 추이를 보면서 기회를 어떤 시장에 기회가 있는지를 포착해 봤는데 그게 이제 미장보다는 국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뭐 미장이 줄줄 흘러내린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상대적인 수익률에 있어서 코스피가 선방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좋게 봅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의 포트의 자산 비중을 잘 좀 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미주호은행 변정규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